유시민 작가 이런 발언을 이제 세게 강도가 더 높아진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의도가 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의도라는 게 본인이 정치할 것이다. 이건 아니라고 이제 했고요. 근데 뭐 일단은 유시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토론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주제로 되고 있는데 민주당 전체라든지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건 정말 좀 씁쓸한 장면인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치인 출신, 뭐 작가라고 불려지기를 바라지만 저는 그냥 유시민 전 장관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정치 행위를 노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의 정치 행위가 비난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은 자꾸 본인은 정치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정치를 하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모순되는 모습이라든지 내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라고 해놓고서는 행동들을 놓고 보면 이재명 정부가 잘 안 되는 쪽으로 행동을 하니까 이 불일치와 괴리를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고 하면서 더 논란이 확산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최근에는 좀 감사하게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의 그런 반명 선언이라고 할까요?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인 실패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는 뭐 어물전에 뭐 썩은내라는 그 내용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뭐 최근까지는 또 방송에서 이거 언론에서 자꾸 일부를 틀어가지고 똑대서 이제 왜곡한 것이다 또 이렇게 반박은 합니다만 국민들이 받아들이실 때는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비난을 넘어선 어떤 저주의 단계까지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유시민 씨가 이렇게까지 비난받을 거를 알면서까지도 이렇게 정치에 참전하는 데에는 내막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재명 정권을 허용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란 국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이재명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본인이 쓴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색깔 변화라든지 총선 공천 내지는 더 나아가서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이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겠다라는 하나의 모종의 정치적 선언 아닌가.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기득권 지키기 운동하고 있다. 저 그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선언적 의미에서는 뭐 반면이다라고 하지만 이제 정치적 행위라는 것은 결국 이어지는 그 다음에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본인이 직접 정치하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두 번째,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까지만 나서서 김민석 후보가 안 되는 것에 집중해서 정청래가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끝을 낼 것이냐? 좀 더 나가서 정치 세력화를 지도해서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선수로 뛰지 않더라도 새로운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 저는 애매모호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요. 근데 그 정치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정치를 플레이어로 안 해도 생기는 거거든요.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김건희 내지는 최순실 내지는 뭐 지금도 뭐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뭐 정치적 브로커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니까 뭐 정치적 영향력의 차원에서 유시민 씨 행동은 전 이해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이 뭐 이번에 정청래 후보 당대표 만들고 은퇴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되면이야 뭐 좀 활동을 덜 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아닌 뭐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민주당 안에서 이제 본인의 영향력은 급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그분이 감수하겠습니까? 저는 이미 반명 선언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정청래 후보가 대표 경선에서 떨어지면 유시민 씨는 플랜 B와 C를 가동을 하겠죠. 네.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조국혁신당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을 활용한 나름의 어떤 정치적인 행위, 뭐 예를 들면 어떤 의원들 빼가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의원들 빼가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결국에는 김어준 씨와 코드를 맞추는 쪽으로 하나의 그 뭐 제가 속칭 이제 딴지당이라고 부르는데 딴지당을 만드는데 본인이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출마는 안 하더라도 이런 딴지 형태의 당을 하나 만들어서 조국혁신당을 좀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어떤 정치적 영향력과 공간은 더 열어가려는 활동을 저는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발언을 하면 유 작가 쪽에서 보면 신인규 대표, 신인규 변호사 지금 소설 쓰고 있네. 무슨 그렇게 과도하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게요. 그 일반 언론에서 저를 그렇게 비판하면 제가 사과드려야 되는데 예, 예. 이미 유시민 씨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예. 검수완박을 부동의한다. 예, 내지는 예. 뭐 검찰의 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대통령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본인의 음모론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저의 이런 여러 가지 미래를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뭐 뇌피셜이다라고 비판하기에는 좀 상당히 궁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의 유 작가 발언은 솔직히 어떻게 보세요? 좀 한심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정계 개편을 대통령께서 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조짐이라도 있다면 제가
눈여겨보거나 귀 기울여 들을 텐데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건 정계 개편이 아니라 네. 지지층을 확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 다르죠. 정계 개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좀 인위적으로 이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과거에 뭐 3당 합당이라든지 어떤 정치인들이 나서서 정치권의 구도를 바꾸는 걸 우리가 정계 개편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정계 개편을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계열에 있는 누구랑 손잡습니까? 예를 들어 한동훈하고 잡습니까? 정치검사 한동훈하고 잡습니까? 아니면은 장동혁, 내란, 윤어게인과 손을 잡습니까? 아니면은 바깥에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하고 손 잡습니까? 하나도 맞지 않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지금 대통령하고 계신 거는 민주당을 중도 보수까지 확장시켜서 정책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보겠다. 이거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한겨레에서는 뉴 이재명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걸 가지고 조국 대표도 뭐 갈라치기다 아니다 수준 낮은 논쟁을 하니까 전 이런 부분이 지금 민주당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이게 사실은 유시민 씨 단독적인 어떤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이슈가 안 될 텐데 여전히 정청래 후보나 또 조국 혁신당이나 김어준 씨나 이렇게 지금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이 여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장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노선, 중도 보수 확장과 실용과 포용의 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분들은 반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이거는 내부적으로도 출혈이 큰 경쟁인 것이고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내부에서 흔들면서 무너뜨렸기 때문에 과거를 잊어버리셨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 가까운 분들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쉽게 구분하면 친청계와 친명계 네. 이렇게 나눴을 때는 각자 유권자들이 어떤 전략적 투표를 하느냐. 네. 어쨌든 두 표를 행사하는 거니까 어떻게 판을 짜서 친청계 입장에서는 많은 숫자를 넣을 거냐. 네. 아니면 표를 몰아줘서 최민희 의원이든 뭐 이성윤 의원이든 누구를 수석 최고위원 만들 거냐. 네.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제 좀 초입 단계라서 지금 뭐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 아닌가. 상위권 3명에 대해서는 누가 1등 하느냐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4위, 5위는 결국 5명 중에서 누가 2명이 되느냐 하는 그렇죠. 것을 예측 불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앵커님 정리해 주신 대로 상위 3명은 이제 1등 싸움이고 예. 나머지 두 자리를 놓고서는 예. 지금 사실상 그 5명의 후보가 서로 이제 각축전을 벌이면서 예.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예. 이제 어쨌든 5등 안에 들어오면은 최고위원이 되는 거니까 아마 좀 선거의 구도가 좀 층위마다 좀 다르게 작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표율이 37%를 갖는겼다라고 하면 뭐 지난 이제 전당대회보다는 좀 사전 그 예비 이제 선거는 조금 더 높아지긴 했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오히려 조직 동원 체계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투표율 뭐 그 정도면 뭐 이해할 만한 거 아니냐. 본투표는 50, 60 뭐 갈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일단은 이번에는 예비 경선이니까 네. 아무래도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뭐 37% 정도 이제 나온 건데 일단 중요한 건 이제 본 경선의 투표율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네. 중요할 테고 결국에는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국민들과 당원들이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거기에 저는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처럼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좀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 호평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청래 후보가 계속 그 소위 말하는 과거 이야기, 뭐 파묘 이야기 이런 식을 하다 보니까 상대 후보들도 그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과거 쪽으로 흘러가는 과거지향적인 선거가 되니까 많은 분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는 것인데 이제는 후보가 어느 정도 3명, 이 대표 후보도 정해졌고 또 최고위원 후보도 8명 정해졌으니까 지금부터는 이 경선을 좀 더 미래지향적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게 지금 국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방법론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민주당을 어떻게 보면 더 미래지향적인 정당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비전과 청사진을 정말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됐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보여주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뭐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그 시간 안에 어떤 실력들을 제대로 보여준다면 전 이번에는 본경선에서는 투표율이 그래도 역대급으로 나올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런데 그런 미래지향적 논쟁을 하려면 외부에서 좀 개입이 덜 돼야 하는데 유시민 작가가 연일 이제 맹공을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후보자 간의 일종의 진위 논쟁 불가피한 것이고 또 신천지 문제까지 좀 터져버렸으니까 이거 따져봐야 한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올 거 아닌가요? 그러면 미래지향적 토론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유심 작가 이야기로 이제 바로 좀 넘어가 보면